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 숨 쉬고 있을지도 모를 조용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감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나라를 지키는 그가 잠시 돌아온 고향에서 마주하게 된 부조리, 그리고 그의 군복에 새겨진 작은 마크의 의미를 몰랐던 어리석은 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숨막히는 긴장감과 통쾌한 정의 구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 동부 버스터미널은 언제나처럼 혼잡했다. 매캐한 배기가스와 사람들의 땀 냄새, 분주한 발걸음과 온갖 소음이 뒤섞여 머리를 어지럽혔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강원도 인제에서 출발한 낡은 시외버스 한 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섰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피로에 절은 승객들이 하나둘씩 쏟아져 나왔다. 그들 중 마지막으로 한 젊은 군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이름은 강민철이었다. 민철은 빛바랜 전투복 차림이었다. 어깨에는 군장을, 손에는 낡은 더플백을 들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 그는 지극히 평범한, 어쩌면 조금은 허약해 보이는 군인이었다. 군 생활에 지친 듯한 깊은 피로감이 얼굴에 서려 있었고, 체격은 다부지기보다는 날카롭게 마른 편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달랐다. 무심한 듯 주변을 훑는 그의 눈빛은 훈련된 관찰자의 그것이었다. 그는 소음과 인파 속에서도 모든 움직임과 소리를 무의식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그의 생존 방식이었고,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는 잠시 낯선 서울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자신이 떠나온 곳의 서늘하고 깨끗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무겁고 탁한 공기였다. 그는 버스 터미널을 빠져나와 익숙한 번호의 시내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빠르게 변했지만 그의 옛 동네로 접어들자 시간은 마치 10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했다. 빽빽한 아파트 숲 대신 낡고 낮은 다세대 주택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동네, 금이 간 보도블록과 전봇대에 어지럽게 얽힌 전선들, 그리고 골목 어귀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음식 냄새까지 모든 것이 변함없었다. 그 익숙한 풍경은 민철의 날카롭게 곤두섰던 신경을 아주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 이곳은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그의 숲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숲으로 돌아온 한 마리의 지친 호랑이였다. 버스에서 내린 그는 망설임 없이 좁은 골목 안쪽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순잔의 백반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 앞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김과 함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를 맞았다. 어서 오세. 어머나,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그릇을 닦고 있던 백발의 할머니가 고개를 들다 말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는 눈을 몇 번이고 비볐다. 민철아, 우리 민철이 맞니? 할머니, 저예요. 민철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지만 따뜻했다. 최순자 할머니. 그녀는 민철에게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남겨졌을 때 이웃이었던 순자 할머니가 그를 거두어 주었다. 그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민철을 친손자처럼 아끼고 보살폈다. 그녀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고, 그녀의 거친 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
아이고, 내 새끼, 이게 얼마만이야. 이렇게 예고도 없이 오면 어떡해. 순자 할머니는 젖은 손을 앞침에 닦으며 달려와 민철을 와락 끌어안았다. 민철은 그녀의 등에서 익숙한 된장 냄새와 세월의 냄새를 맡았다. 그는 조용히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다. 휴가 나왔어요. 며칠 안 돼요. 그랬구나. 그랬어. 아이고, 밥은 먹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군대 가서 고생만 했구나. 우리 강아지. 할머니는 민철의 얼굴을 연신 쓰다듬으며 안쓰러워했다. 그녀는 민철을 식탁에 앉히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방으로 향했다. 곧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갓 끓인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 프라이 2개가 올라간 푸짐한 밥상이 차려졌다. 민철은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몇 년 만에 맛보는 할머니의 김치찌개는 여전히 깊고 진한 맛을 냈다. 그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짐승 같았다. 할머니는 그런 그의 맞은편에 앉아 흐뭇한 미소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그때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신을 드러낸 팔뚝 값싼 향수 냄새, 그리고 흐리멍덩한 눈빛을 한 사내 셋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등장은 식당 안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기를 순식간에 오염시켰다. 선두에 선 남자는 화려한 무늬의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황동진. 이 동네의 암적인 존재이자 약한 사람들만을 골라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한 양아치였다. 할멈, 장사 잘 돼. 그는 의자에 건들거리며 앉아 다리를 꼬고 민철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자네들, 여긴 어쩐 일인가? 어쩐 일이긴. 날짜 됐잖아. 이번 달 성의 표시해야지. 황동진이 성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했다. 보호비였다. 순자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주에 주지 않았나. 아직 일러. 아, 그랬나. 근데 우리가 어제 술 먹고 노느라 돈을 좀 썼네. 그러니까 미리 좀 당겨 쓰자고.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그의 똘마니 중 하나가 실실 쪼개며 냉장고 문을 열고는 멋대로 음료수를 꺼내 마셨다. 황동진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순자 할머니를 압박했다. 밥을 먹고 있던 민철의 수저가 조용히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몸은 미동도 없었지만 그의 등 근육은 미세하게 긴장하고 있었다. 지금은 돈이 없네. 다음에 오게. 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하자 황동진의 표정이 싹 변했다. 이 할망구가 진짜 보자 하니까 좋게 말할 때 내놔. 장사 접고 싶어. 그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저기요.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를 막았다. 강민철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조용히 그들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연세 드신 분입니다. 조용히 하고 나가주시죠. 황동진과 그의 무리들은 잠시 어이가 없다는 듯 민철을 쳐다봤다. 군복을 입은 빼빼 마른 젊은 놈. 그들의 눈에는 민철이 그저 군기가 바짝 든 짬찌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뭐야, 이 새끼는 군바리가 휴가 나와서 뵈는 게 없나. 황동진이 비웃으며 민철에게 다가왔다. 너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냐? 네가 뭔데? 네가 여기 사장 아들이라도 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손님입니다. 다른 손님 식사하는데 방해되니
나가달라는 겁니다. 민철은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태연한 태도가 황동진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이 새끼가 진짜 말귀를 못 알아. 처먹네. 야, 너 약해 보인다. 군대에서 처맞기만 했겠냐. 얼굴이 왜 이렇게 피죽도 못 얻어먹은 놈 같아. 황동진이 민철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민철아, 차마 괜찮아. 할미는 괜찮아. 순자 할머니가 겁에 질려 소리쳤다. 그녀는 민철이 저들과 시비가 붙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황동진은 이미 민철을 본보기로 삼기로 작정한 듯했다. 그는 민철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민철의 군복에 닿기 직전 민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야기는 밖에서 하시죠. 다른 손님들께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그 말은 마치 황동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들렸다. 황동진은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야지. 새끼야. 말이 통하네. 야, 끌고 나와. 그는 민철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의 똘마니 두 명은 식당 문을 막아서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순자 할머니는 민철아 안 돼 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손에 가로막혔다. 민철은 순순히 그들에게 끌려 나갔다.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몸은 완전히 이완되어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다. 그는 식당을 나서기 전 할머니를 향해 아주 잠깐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철을 식당 옆 어둡고 축축한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좁은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다. 골목의 입구를 막아선 황동진은 주먹을 우두둑 꺾으며 비열하게 웃었다. 자, 군바리 아저씨, 이제부터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형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줄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지금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민철의 군복 왼쪽 가슴에 아주 작게 그러나 선명하게 새겨진 HID라는 세 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골목. 한낮의 햇살도 이곳까지는 온전히 닿지 못했다. 황동진과 그의 무리들은 강민철을 벽으로 몰아붙이고 퇴로를 막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우위에 있다고 착각했다. 3명의 건장한 남자가 지쳐 보이는 군인 하나를 상대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다. 자, 이제 좀 솔직해져 볼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싹싹 빌고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놓으면 팔 하나만 부러뜨리고 보내준다. 황동진이 비열하게 웃으며 주먹을 쥐었다. 그의 뒤에 있던 똘마니 하나가 신이 나서 먼저 나섰다. 그는 민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거구였다. 이 새끼, 내가 먼저 손 좀 봐줘야겠네. 거구의 사내가 민철의 멱살을 향해 육중한 손을 뻗었다.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미동도 없이 서 있던 민철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움찔했다. 그것은 마치 먹잇감의 움직임을 포착한 맹수의 첫 반응과도 같았다. 거구의 손이 그의 군복에 닿기 직전 민철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튀어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강렬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다. 손날이 아니었다. 주먹도 아니었다. 마치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것처럼 그의 검지와 중지 2개가 뻗어나와 거구의 손목 안쪽, 정확히 요골신경이 지나는 지점을 강하게 찔렀다. 거구의 입에서 비명조차 되지 못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팔 전체에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퍼졌고 손가락 끝까지 모든 감각이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그의 손은 의지와 상관없이 힘없이 축 늘어졌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첫 번째 공격이 성공함과 동시에 민철의 몸은 반대쪽으로 회전하며 왼발을 들어 올렸다. 군화 앞코가 남은 똘마니 하나의 정강이 바깥쪽, 비골신경이 집중된 부분을 정확하게 걷어찼다. 뼈를 부러뜨리는 둔탁한 소리가 아니었다. 툭 하는 신경 다발이 끊어지는 듯한 건조한 소리가 울렸다. 크악! 두 번째 똘마니는 다리가 제멋대로 꺾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자신의 다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바닥을 뒹굴었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황동진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부하 2명이 제대로 된 공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력화되었다. 저항조차 할 수 없었다. 저 군인은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듯 인체의 급소를 정확하게 분해하고 있었다. 그제야 황동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지쳐 보이는 군인이 아니었다. 인간의 형상을 한 잘 연마된 살상 무기였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원초적인 공포가 피어올랐다. 민철은 바닥에 쓰러진 2 사람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천천히 황동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피로감이 없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무감정만이 존재했다. 도대체 너 정체가 뭐야? 이 새끼야. 황동진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민철은 대답 대신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그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을 알리는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황동진의 심장을 옥죄었다. 공포에 질린 황동진은 마지막 발악으로 품속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칼은 허공을 갈랐을 뿐이다. 민철은 상체를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칼날을 피하고 동시에 황동진의 팔을 붙잡아 안쪽으로 꺾었다. 우드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황동진의 팔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였다. 아바! 황동진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민철은 그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잡아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다시는 민철이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시는 그분을 찾아오지 마라. 이 동네에서 내 놈들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게 해. 만약 내 경고를 무시한다면 민철은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황동진의 목덜미를 잡은 손에 아주 살짝 힘을 주었다. 그 순간 황동진은 죽음의 문턱을 보았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이 남자는 정말로 자신을 망설임 없이 죽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꿰뚫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황동진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민철은 그를 경멸 어린 눈으로 한번 쳐다본 뒤 쓰레기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흐트러진 군복 옷깃을 아무렇지 않게 바로잡았다. 전투복에는 작은 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서 신음하는 세 남자를 한번 내려다본 뒤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왔다. 식당으로 돌아온 그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순자 할머니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민철아, 저들은 이야기 좀 했습니다. 다시는 안 올 겁니다. 그는 너무나도 태연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조금 식어버린 밥을 마저 먹기 시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식사를 마친 그는 계산을 하고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섰다. 내일 또 올게요 라는 말을 남긴 채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차가 도착했다. 현장에 도착한 사람은 이 지역의 베테랑 형사인 박진호였다. 그는 30년 가까이 경찰 생활을 하며 온갖 험한 꼴을 다 겪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골목 안의 광경은 그의 경험으로도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동네에서 유명한 양아치 3명이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칼에 찔린 상처도 둔기에 맞은 흔적도 없었다. 일반적인 주먹다짐에서 보이는 피멍이나 찰과상도 거의 없었다. 대신 한 명은 팔이 탈구된 채 신경마비 증세를 보였고 다른 한 명은 다리를 절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리더 격인 황동진은 아예 공포에 질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이거 싸움이 아니잖아. 거의 일방적인 제압 수준인데. 박진호 형사는 날카롭게 중얼거렸다. 그의 부하 형사가 주변 목격자 탐문 결과를 보고했다. 목격자들 말로는 군인 한 명이 이놈들한테 골목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군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박진호의 미간이 좁혀졌다. 군인 한 명이 건장한 양아치 3명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는 순잔의 백반으로 들어가 겁에 질린 순자 할머니를 상대로 조심스럽게 탐문을 시작했다. 할머니는 민철을 보호하려는 듯 그저 젊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굴기에 손님이 나가서 조용히 시켰을 뿐이라고 애매하게 둘러댔다. 하지만 박진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끈질긴 질문 끝에 강민철이라는 이름과 그가 휴가 나온 군인이라는 사실까지는 알아냈다. 사무실로 돌아온 박진호는 곧바로 강민철의 신원 조회를 시작했다. 이름과 나이, 입대 날짜까지는 순조롭게 확인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소속 부대를 확인하려는 순간 그의 모니터 화면에 붉은색 경고 문구가 나타났다. 2급 군사기밀, 정보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박진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댔다. 일반 사병의 정보가 2급 기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는 경찰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국방부 인트라넷에 접속 권한이 있는 지인을 통해서도 조회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육군 정보사령부 예하부대. 그 이상의 정보는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검토했다. 그때 구급차에 실려 가던 황동진이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던 말이 떠올랐다. 괴물, 군복에 이상한 마크가. 박진호는 강민철의 군복 사진을 확대했다. 왼쪽 가슴 명찰 위에 아주 작은,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마크가 있었다. 독수리가 지구를 움켜쥔 형상. 그리고 그 아래 아주 희미하게 새겨진 3글자. 히드. 박진호는 그 마크를 처음 보았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고. 자신이 지금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의 꼬리를 막 붙잡았다는 것을. 그의 베테랑 형사로서의 본능이. 이 사건 뒤에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황동진은 싸구려 접고론에 삐걱거리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팔 전체를
칭칭 감은 붕대와 욱신거리는 고통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지독한 굴욕감과 뼛속까지 스며든 공포였다. 그는 눈을 감을 때마다 골목 안에서 벌어졌던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다시 봐야만 했다. 번개처럼 파고들던 손가락, 비명조차 지를 수 없게 만들었던 정확한 타격, 그리고 마지막에 귓가에 속삭이던 얼음장 같은 목소리.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사냥, 혹은 해부에 가까웠다. 동네 건달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쫙 퍼져 있었다. 황동진과 그 패거리들이 빼빼 마른 군발이 하나에게 개처럼 맞았다는 웃지 못할 무용담. 그의 이름은 이제 조롱의 대명사가 되어 있었다. 복수심이 불타올랐지만 그 군인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이대로 물러서면 이 바닥에서 그는 영원히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될 터였다. 결국 그는 깁스를 한 팔을 이끌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목적지는 동네 외곽에 위치한 겉보기에는 평범한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다. 건물의 맨 꼭대기층 마루 기획이라는 세련된 간판이 걸린 사무실. 그곳이 바로 이 지역의 유흥가와 불법 대부업을 장악하고 있는 마 회장의 아지트였다. 사무실 안은 바깥의 낡은 건물과 달리 값비싼 가구와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어봤다. 황동진은 그들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회장실 문 앞에 섰다. 들어와. 묵직한 목소리가 들리자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문을 열었다. 마 회장은 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시가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는 거리의 양아치들과는 격이 달랐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그의 행동에는 언제나 잔인한 효율성이 뒤따랐다. 그는 황동진의 만신창이가 된 몰골을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꼴이 왜 그 모양이지? 순자 할멈네 가게에서 돈 몇 푼 받아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나? 마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황동진은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게 변수가 있었습니다. 변수, 웬 군인놈 하나가 끼어들었는데 그 새끼가 보통 놈이 아니었습니다. 황동진은 골목에서 있었던 일을 필사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공포 때문에 두서가 없었지만 마 회장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부하가 무능한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표정은 흥미롭게 변해갔다. 주먹이나 발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신경을 찔렀다고. 그리고 단 몇 초 만에 3명을 전부 제 앞에. 네, 회장님 정말입니다. 그놈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 같았습니다. 눈빛이. 마 회장은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그는 질서와 통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구역에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정체불명의 강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그것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 군인놈 이름은 신원은 파악했나? 강민철이라고 합니다. 그 할망구 손잡벌 되는 놈 같습니다. 강민철. 마 회장은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김 실장. 그가 부르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비서가 앞으로 나섰다. 그 강민철이라는 놈 뒷조사 깨끗하게 해. 휴가 기간은 며칠인지, 어디서 묵는지, 시시콜콜한 것 하나까지 전부 알아내.
그리고 황동진이 너는 마 회장은 경멸적인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이번 일은 내 무능함이 가장 큰 문제지만 일단 기회를 주지. 그놈이 누군지 알아낼 때까지 근신하고 있어.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앞에서 그딴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면 그땐 네 팔이 아니라 목을 부러뜨릴 거다. 황동진은 안도와 굴욕감이 뒤섞인 채 허둥지둥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마 회장은 다시 창가에 서서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정체불명의 군인, 그는 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어떻게 요리할지 머릿속으로 즐거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편 폭풍의 눈인 강민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화로운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순자 할머니의 식당 일을 도왔다. 무거운 쌀자루를 나르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다. 할머니는 극구 말렸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다. 그에게는 이런 평범한 노동이 피와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그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그의 몸은 평온했지만 그의 감각은 늘 깨어 있었다. 식당 구석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도 그는 식당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의 귀는 미세한 소리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제의 일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맹수를 건드렸으면 그 맹수의 주인이 찾아오기 마련이었다. 그것이 그가 배운 세상의 법칙이었다. 그는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할머니는 그저 약간의 돈을 빼앗기는 선에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할머니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휴가를 나온 그는 손자 강민철이고 싶었지만 그의 몸과 정신은 여전히 요원 강민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의 다른 한편, 서초 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박진호 형사는 며칠째 잠을 설친 상태였다. 강민철과 HID라는 두 개의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공식적인 수사 요청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경찰이 관여할 사안이 아님,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이거 정말 미치겠네.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는 건 확실한데 손을 쓸 수가 없으니 박진호는 답답한 마음에 담배를 태우며 중얼거렸다. 결국 그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수첩에서 낡은 번호 하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10수년 전 군사경찰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의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작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선배였다. 선배님, 접니다. 박진호. 진호야. 웬일이냐? 네가 다 전화를 하고. 박진호는 서론을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선배님, 혹시 HID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육군정보사 소속이라는데.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수화기 너머의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진호야, 너 지금 무슨 사건 맡고 있냐? 그냥 야한시 단순 폭행 10인데 용의자 신원이 좀 특이해서요. 단순 폭행 그놈들이 연루된 사건에 단순이라는 건 없어. 내 말 잘 들어. 당장 그 사건에서 손 떼. 그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선배님, 도대체 어떤 부대입니까? 수화기 너머의 선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부대야.
북파공작권. 그게 걔들이 하는 일이야. 유사시에 맨몸으로 적진에 침투해서 요인 암살, 주요 시설 폭파, 그걸 위해 존재하는 인간 병기들이라고. 걔들은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배우지 사람 살리는 기술은 안 배워. 만약 그 부대 소속 요원이 내관할 구역에서 사고를 쳤다면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 이유, 넌 모르는 게 약이야. 괜히 쑤셨다가 너만 다쳐. 박진호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북파공작권, 인간 병기, 머리가 복잡해졌다. 순자 할머니의 순박한 얼굴과 골목에서 공포에 질려있던 양아치들의 얼굴,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정체불명의 군인 강민철, 모든 퍼즐 조각들이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그 그림의 실체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섰다. 그는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마 회장의 사무실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김 실장이 수집해온 강민철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평범했다. 고아 출신, 최순자 할머니와는 오랜 이웃, 군입대 전까지는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 그게 전부였다. 특이사항이라면 그의 소속 부대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것뿐이었다. 고작 이런 정보뿐인가? 죄송합니다, 회장님. 군 쪽 정보는 더 이상 파고들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놈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마 회장은 김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입술을 비틀었다. 그는 강민철의 단조로운 휴가 일과를 전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할머니의 식당 일을 돕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간다.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일과였다. 마 회장은 이것을 폭풍 전의 고요 혹은 강자의 위장이라고 판단했다. 놈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마 회장은 중얼거렸다. 좋다. 우리가 먼저 미끼를 던져주지. 황동진이처럼 어설프게 말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놈이 정말 귀신인지 아니면 그냥 손재주 좀 좋은 군인인지 이번에 확인해 본다. 그의 명령은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김 실장은 조직 내에서도 가장 행동력이 빠르고 잔인한 놈들로 대여섯 명을 선발했다. 그들은 쇠 파이프와 날카로운 칼로 무장했다. 그들의 임무는 강민철을 사냥하여 마 회장 앞으로 끌고 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며칠에 걸쳐 민철의 동선을 파악하고 가장 완벽한 매복 장소를 물색했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민철이 할머니의 가게에서 나와 자신의 좁은 옥탑방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가로등이 고장 나치릇같이 어두운 재개발 지역의 좁은 골목길이었다. 그날 밤 강민철은 여느 때처럼 할머니의 가게에 문을 닫는 것을 돕고 밖으로 나섰다.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웠다. 그는 옷깃을 여미며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평온했지만 그의 모든 감각은 최대치로 확장되어 있었다. 그는 느꼈다. 공기의 미세한 흐름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도 고요했다. 매일 밤 들려오던 고양이 울음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던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한 6개의 다른 호흡 소리와 금속이 옷에 스치는 아주 작은 소리를 그의 귀는 놓치지 않았다. 셋은 건물 옥상, 둘은 골목 입구 폐차 뒤, 하나는 정면에서. 그는 순식간에 적의 위치를 파악했다. 함정이었다. 그는 잠시 멈춰섰다. 돌아갈까 하지만 돌아선다고 해서
이들이 물러날 리 없었다. 오히려 할머니의 가게로 불똥이 튈 수도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짧은 휴가는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연하게 골목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가 골목의 중앙에 들어서는 순간 사방에서 어둠이 움직였다. 덮쳐 김 실장의 외침과 함께 6개의 그림자가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쇠 파이프가 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허공을 갈랐다. 민철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가 싶더니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바닥을 구르며 정면에 있던 남자의 다리 사이를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포위망을 벗어난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골목 끝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겁에 질린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형을 이용하고 있었다. 저 새끼 잡아. 괴한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그의 뒤를 쫓았다. 옥상에 있던 자들이 뛰어내리며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이제 그는 완전히 갇힌 신세가 되었다. 한 괴한이 휘두른 소의 파이프가 그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민철은 상체를 숙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벽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그의 몸이 공중에서 한번 회전하더니 파이프를 휘두른 남자의 어깨를 밟고 더 높이 솟구쳤다. 그는 그대로 담벼락 위로 고양이처럼 가볍게 착지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괴한들은 멍하니 담벼락 위에 서 있는 민철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을 등진 그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한 마리의 흑표범 같았다. 거기서 한 놈이 칼을 빼들고 그에게 던졌다. 민철은 고개를 살짝 까다기는 것만으로 칼날을 피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두운 골목의 반대편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밤의 어둠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졌다. 매복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괴한들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거나 자신들끼리 부딪혀 부상을 입은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김 실장은 치를 떨었다. 그들은 사냥꾼이 아니라 오히려 유령에게 농락당한 어린애들이었다. 자신의 옥탑방으로 소리 없이 돌아온 민철은 창문으로 골목의 소란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선을 넘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이 지켜야 할 할머니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수동적인 방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이제는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한편 경찰서의 박진호 형사는 상관인 수사과장에게 불려 가호된 질책을 받았다. 박 형사, 순잔의 백반집 그 사건 위에서 그냥 덮으라고 연락 왔어. 더 이상 파고들지 마. 과장님,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조직적인 갈취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 회장 일당이 배후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군인놈 신원이라도 제대로 나왔어. 국방부에서 직접 전화 왔어. 경찰이 월권 행위하지 말라고. 자네, 이 바닥 짬밥이 몇 년인데 아직도 그렇게 감이 없어. 이건 우리가 손댈 사건이 아니야. 공식적으로 종결해. 증거 불충분으로. 박진호는 굳은 얼굴로 과장실을 나왔다. 공식적인 수사는 이제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정의감이 아니었다. 형사로서의 오랜 직감이 이 사건을 놓치면 더 큰일이 터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비공식적인 수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민철이라는 이름 대신 마 회장의 비리를 파기 시작했다.
그는 마 회장 일당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상인들을 은밀히 만나고 그들의 불법 도박장이나 대부업 사무실 주변을 탐문했다. 그는 자신이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는 이제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을 쫓고 있었다. 하나는 베일에 쌓인 인간 병기, 강민철의 행적, 다른 하나는 도시의 그늘에 깊이 뿌리내린 범죄 조직, 마 회장의 왕국.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쫓고 있는 두 개의 흐름이 곧 하나의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사실을. 옥탑방의 작은 창문으로 새벽에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강민철은 밤새 잠을 이루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낡은 서울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여러 개의 붉은 점과 선들이 복잡하게 그어져 있었다. 그것은 지난 며칠간 그가 밤의 어둠을 틈타 수집한 정보의 결과물이었다. 그의 휴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그의 임무가 시작될 차례였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수 없었다. 적은 이미 자신의 존재를 인지했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을 위협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위협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는 것. 마 회장의 조직을 이 동네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그의 작전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할머니의 가게에 머무르지 않았다. 할머니에게는 부대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잠시 다른 곳에 다녀와야 한다고 둘러댔다. 그는 밤의 그림자 속으로 완벽하게 스며들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적의 눈과 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는 며칠에 걸쳐 마 회장 조직의 핵심 인물인 김 실장과 이제는 동네 조롱거리가 된 황동진의 뒤를 밟았다. 그의 미행은 예술의 경지에 가까웠다. 그는 인파 속에 녹아들고 건물의 그림자를 이용했으며 소리를 죽이고 자신의 존재감을 완벽하게 지웠다. 그는 그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들이 드나드는 아지트들을 지도 위에 표시했다. 마루 기획이라는 위장 사무실, 동네 외곽의 불법 도박장, 그리고 여러 개의 대부업 사무실. 그는 조직의 신경망을 하나씩 그려나가고 있었다. 정보 수집의 다음 단계는 침투였다. 그는 조직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심장부 중 하나인 마루 기획 사무실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사무실의 구조, 경비 시스템, 그리고 직원들의 퇴근 시간까지 며칠에 걸쳐 완벽하게 파악했다. 작전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시작되었다. 검은 옷으로 몸을 감싼 그는 마치 한 마리의 고양이처럼 건물 외벽에 가스 배관을 타고 5층까지 소리 없이 올라갔다. 그는 창문 틈으로 가느다란 철사를 밀어넣어 숙련된 솜씨로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그는 적외선 감지기를 피하기 위해 몸을 낮게 숙인 채 마 회장의 개인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문은 복잡한 디지털 도어록으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민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소형 전자기기를 꺼내 도어록의 회로에 연결했다. 몇 번의 조작 끝에 디지털 도어록은 무력하게 해제되었다. 마 회장의 사무실 안, 그는 컴퓨터를 켜고 자신이 미리 준비해온 소형 USB를 연결했다. 그는 군에서 배운 해킹 기술을 이용해 컴퓨터의 모든 방화벽을 우회하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 장부와 파일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장부에는 상인들에게서 갈취한 보호비 내역, 불법 대출자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이 뇌물로 관리하고 있는 경찰과 공무원들의 이름까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USB로 복사했다. 10분. 그의 침투와 정보 탈취에 걸린 시간은 단 10분이었다. 그는 왔던 길을 역순으로 되짚어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이제 그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를 손에 넣었다. 그의 방역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조직의 2인자인 김 실장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실장, 어젯밤 잠은 잘 잤나? 수화기 너머의 낯선 목소리에 김 실장은 순간 당황했다. 누구야? 너 어제 네가 다녀간 룸살롱. 아가씨 이름이 미영이었나? 내 아내가 알면 참 좋아하겠군. 그리고 네가 비자금으로 조성해둔 차명계좌, 신한은행 계좌번호까지 불러줄까? 김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이 정체불명의 남자는 모두 알고 있었다. 도대체 또 원하는 게 뭐야? 마 회장에게 전해 걔 목걸이는 주인이 직접 채우는 거라고. 그리고 그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는 아주 약한 다리 위에 서 있다는 것도. 민철은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이후 마 회장의 조직은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 실장은 마 회장이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다른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분위기가 퍼져나갔다. 민철의 공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조직의 여러 불법 도박장 중 가장 규모가 작고 다른 구역 경찰서의 관할에 있는 곳에 주소를 적어 익명의 제보 편지를 보냈다. 며칠 뒤 그 도박장은 경찰의 기습 단속을 받아 아수라장이 되었다. 마 회장은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제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계속해서 옆구리를 찔리고 있었다. 마치 유령과 싸우는 기분이었다. 그의 분노는 점점 더 조급함과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한편 박진호 형사는 자신의 비공식적인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마 회장 주변을 맴돌며 증거를 찾고 있었지만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좀처럼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 발신인이 없는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본 그는 깜짝 놀랐다. 안에는 주소 하나와 날짜, 그리고 시간이 적힌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오늘 밤 11시 XX동 창고, 대규모 불법 환각 파티. 박진호는 직감했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었다. 그는 고민 끝에 믿을 수 있는 후배 형사 몇 명만 데리고 쪽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낡은 창고 안에서는 수십 명의 남녀가 약에 취해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다량의 마약과 함께 마 회장의 핵심 조직원 몇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이것은 마 회장의 목을 겨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진호는 의아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고급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것일까? 그는 자신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 회장과 싸우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어쩌면 그 존재는 자신이 그토록 쫓고 있던 미스터리한 군인 강민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박진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와 함께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심장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다. 마 회장의 사무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패배의 쓴맛과 도끼 어린 분노가 감돌고 있었다. 그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유령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자금줄이었던 불법 도박장들은 경찰의 단속을 받았고, 핵심 조직원들은 마약 파티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조직 내부에는 배신자에 대한 의심과 공포가 암처럼 퍼져나갔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그 군인이 있다는 것을 마 회장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회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놈은 지금 우리와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김 실장이 핏발선 눈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전쟁마 회장은 헛웃음을 쳤다. 이건 전쟁이 아니야. 일방적인 학살이지. 놈은 그림자 속에서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어. 우리가 손을 쓸 수도 없게.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자신이 지배한다고 믿었던 도시의 야경이 오늘은 그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카드. 김 실장, 유령을 잡으려면 유령이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만들 미끼가 필요해. 미끼의 말씀이십니까? 그 군인 놈의 유일한 약점, 순자 할멈. 김 실장의 얼굴의 순간 망설임이 스쳤다. 노인을 인질로 삼는 것은 이 바닥에서도 금기시되는 일 중 하나였다. 그것은 선을 넘는 행위였다. 하지만 그는 마 회장의 눈빛에서 더 이상의 망설임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읽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밤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가게 정리를 마치고 낡은 셔터를 내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가게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검은 옷에 사내 2명이 순식간에 할머니의 양팔을 붙잡고 입을 막았다. 읍 할머니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길에는 할머니가 떨어뜨린 열쇠 꾸러미만이 댕그러니 남아있었다. 한편 강민철은 자신의 옥탑방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마련이었다. 그는 마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방역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할머니의 낡은 핸드폰이었다. 할머니가 가게 일을 볼 때 불편하다며 그에게 맡겨둔 것이었다. 화면에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민철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민철인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마 회장의 목소리였다. 내 할멈은 우리 손에 있다. 늙은이가 고생 안 하고 곱게 돌아가길 바란다면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민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소나귀에 있던 컵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금이 갔다. 그의 온몸에서 살기가 피어올랐다. 그가 지난 몇 년간 적진에서 수없이 많은 적들을 상대하며 단련해 온 순도 높은 분노와 사르이었다. 어디냐?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가워서 오히려 고요하게 들렸다. 인천항 제7부두. 폐창구. 1시간 주지. 혼자 와야 할 거다. 경찰에 연락하거나. 꼼수를 부릴 생각은 마. 네가 한 발짝이라도 약속을 어기는 순간
네 할멈은 차가운 바닷물고기 밥이 될 테니까. 마 회장은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민철은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구출과 응징이라는 두 개의 단어만이 남았다.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휴가 나올 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가져온 작은 가방을 꺼냈다. 가방 안에는 몇 가지 간단한 도구들이 들어 있었다. 강력한 손전등, 와이어 커터, 그리고 여러 개의 칼날이 숨겨진 특수 제작 벨트. 그것은 그의 최소한의 생존 장비였다. 그는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의 얼굴에서 손자 강민철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는 오직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 HID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인천항 제7부두의 폐창고. 바닷바람에 섞인 비릿한 녹냄새와 짠내가 코를 찔렀다. 마 회장은 창고의 2층 사무실에서 의자에 묶인 채 공포에 떨고 있는 순자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김 실장을 비롯한 가장 신임하는 조직원 10대 명이 칼과 쇠 파이프로 무장한 채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한 덫을 설치했다고 생각했다. 놈이 오고 있나? 네, 회장님. 방금 부두 입구로 들어서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좋아. 모두 정신 바짝 차려. 오늘은 그 귀신 새끼의 제삿날이 될 거다. 하지만 민철은 그들의 예상대로 정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창고의 뒷부분,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곳으로 고양이처럼 접근했다. 그는 낡은 배수관을 타고 소리 없이 창고의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깨진 환풍구를 통해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창고 내부로 먼지 하나 일으키지 않고 잠입했다. 창고 내부는 거대한 상자들과 낡은 기계들로 가득한 미로와 같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몸을 숨긴 채 적들의 위치와 숫자를 파악했다. 입구에 4, 중앙 통로에 6, 그리고 2층 사무실에 5. 그는 머릿속으로 가장 효율적인 침투 경로를 그렸다. 그는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순찰을 돌던 조직원 2명이었다. 그는 거대한 컨테이너 뒤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지나가는 순간을 노려 튀어나왔다. 그의 손이 한 명의 목덜미를 가격하고 다른 한 명의 입을 막고 복부의 급소를 찔렀다. 컥하는 소리와 함께 2명의 조직원은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는 시체를 어둠 속으로 끌어다 놓고 다시 움직였다. 그는 유령처럼 창고 내부를 활보하며 마주치는 모든 적들을 소리 없이 제압해 나갔다. 목을 꺾고 관절을 부수고 급소를 가격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자비도 없었다. 그는 지금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있을 뿐이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1층을 지키던 모든 조직원들이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2층 사무실의 마 회장과 조직원들은 아래층의 불길한 침묵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민철은 2층 사무실로 향하는 낡은 철제 계단 앞에 섰다. 그는 계단 아래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이제 남은 적은 마 회장을 포함한 최후의 몇 명. 그리고 그들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 할머니가 잡혀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벨트에 숨겨진 칼날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계단을 향해 몸을 날렸다. 쾅! 사무실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안으로 열렸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조직원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민철은 이미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누구야?
한 조직원이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칼을 휘둘렀다. 민철은 그의 팔을 잡아채 꺾어버리고 그를 인간 방패 삼아 다른 조직원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 새끼. 마 회장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의자에 묶인 순자 할머니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이 할망구 목을 그어버릴 테다. 사무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철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마 회장과 그의 손에 잡힌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다. 민철아, 오지 말지. 어서 도망가. 괴물 같은 새끼. 내 놈 혼자서 내 부하들을 전부 처리한 거냐? 마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민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방 안의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마 회장과 할머니의 거리, 주변 조직원들의 위치, 그리고 사무실 한쪽 벽에 있는 낡은 배전반. 그는 마 회장을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차가웠다. 실수했군. 뭐라고? 그분을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그 말을 끝으로 민철의 손에서 작은 쇠구슬 하나가 날아갔다. 쇠구슬은 정확하게 배전반의 낡은 스위치를 가격했다. 치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창고의 모든 불이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 사무실을 집어삼켰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완전한 어둠, 시각이 차단되자 다른 모든 감각이 비명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마 회장의 부하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공포에 질린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어둠은 혼돈이었지만 강민철에게 어둠은 가장 익숙한 친구이자 최고의 아군이었다. 그는 움직였다. 소리를 내지 않고 공기처럼. 그의 감각은 이미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겁에 질려 허공에 칼을 휘두르는 조직원, 공포에 질려 벽에 등을 기댄 조직원, 그리고 할머니를 방패 삼아 뒤로 물러서는 마 회장까지. 에와. 첫 번째 비명은 마 회장의 바로 옆에서 터져 나왔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의 부하목을 낚아채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뭐야, 불 켜, 빨리 비상등 켜. 마 회장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철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겁에 질려 총을 찾던 김 실장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가 그의 목덜미를 강하게 내리쳤다. 김 실장은 신음 한 번 내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어둠 속의 학살은 일방적이었다. 조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하나씩 차례대로 사냥당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공격하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며 출구를 향해 뛰어가다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기라도 한 듯 쓰러졌다. 마침내 창고의 비상등이 희미한 붉은빛을 깜빡이며 켜졌을 때 사무실 안에는 오직 3사람만이 서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을 망견자실하게 내려다보는 마 회장, 그의 손에 붙잡혀 공포에 떨고 있는 순자 할머니, 그리고 그들 앞에 유령처럼 서 있는 강민철.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마 회장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할머니의 목에 칼을 더 깊이 들이밀었다. 오지마, 더 이상 다가오면 이 할망구랑 같이 죽는 거야. 민철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 파이프 하나를 발로 툭 걷어찼다. 쇠 파이프는 마 회장의 발 앞으로 미끄러져가 멈췄다. 그분을 놔줘. 그럼 넌 살아서 경찰서에 가게 될 거다. 민철이 차갑게 말했다. 웃기지 마. 내 놈을 믿을 것 같아.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저항하면 넌 여기서 죽는다. 하지만 그분을 놓아주면 최소한 목숨은 건질 수 있어.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최후 통첩이었다. 마 회장은 민철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어떤 감정도, 어떤 자비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존재라는 것을, 마 회장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민철은 놓치지 않았다. 그의 몸이 앞으로 튀어나갔다. 마 회장이 반응하기도 전에 민철의 손이 칼을 쥔 그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렸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할머니를 안전하게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겼다. 에악! 마 회장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민철은 그대로 그의 명치에 정확하고 강력한 장타를 꽂아 넣었다. 마 회장은 숨이 멎는 고통 속에 바닥으로 쓰러져 개구리처럼 헐떡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민철은 차가운 살기를 거두고 공포에 떨고 있는 할머니를 부축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손자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있잖아요.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할머니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잠시 마 회장의 책상으로 다가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그 위에 올려놓았다. 경찰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는 할머니를 데리고 지옥으로 변한 그 창고를 조용히 빠져나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익명의 제보를 받은 박진호 형사와 그의 팀이 창고를 덮쳤다.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마 회장을 포함한 조직원 전원이 마치 정교한 기계에 의해 제압당한 것처럼 쓰러져 있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모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서 발견된 USB. 그 안에는 마 회장 조직의 모든 범죄 행각과 그들과 결탁한 비리 경찰 및 공무원들의 명단까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범죄 왕국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진호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창고 한가운데 우두커니 섰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불필요한 살상은 피하는 제압 방식,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마무리까지. 그는 강민철이라는 청년의 정체를, 그리고 그가 가슴에 달고 있던 HID 마크의 진짜 무게를 어렴풋이 이해했다. 그는 범법자가 아니었다. 그는 국가의 이름으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내는 외과 의사였다. 박진호는 자신의 수사 노트에서 강민철에 관한 모든 기록을 조용히 삭제했다. 그것은 형사로서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도와준 유령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경의였다. 며칠 뒤 강민철의 짧은 휴가가 끝났다. 그는 다시 빛바랜 전투복을 입고 순자 할머니의 식당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다. 동네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를 되찾아 있었다. 마 회장 일당이 일망타진되었다는 소문은 동네 상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지만 아무도 그 일의 배후에 조용한 군인 청년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민철아, 부대 들어가면 또 위험한 일 하는 건 아니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철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평범한 군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는 할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터미널로 향했다. 그는 버스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켜낸 평화로운 동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다시 자신이 속한 그림자의 세계로 돌아갔다. 버스가 서울의 불빛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달려 들어갔다. 강민철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의 임무는 끝났지만 그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름도 얼굴도 없이 국가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싸워야 하는 운명이었다. 그는 영원히 영광 없는 영웅으로 남을 것이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이름도 명예도 계급도 없이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이들. 우리는 그들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그림자 중 한 명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꿈꿨지만 결국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한 남자의 고독한 싸움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강민철과 같은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소설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 정의의 의미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는 이들의 무게감을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